직접 발굴에 참여하셨었고 거기에 지도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연천에 이 고구려 정제 관련돼서 우리 고구려 고분 관련돼서 발굴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고대 교수님으로 그 고고학 우리나라 고구려 국어학의 최고 그 석학이신 우리 최종택 교수님 모시고 4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종택입니다. 너무 석학이라고 치켜 세워주셔서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됐지만 그래도 낫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를 좀 재밌게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그 연천의 고구려 유적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좀 하자는 건데요. 근데 주제는 연천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연천으로 국한하면은 구체적인 사료도 많지는 않습니다. 유적은 많이 있으나 그래서 한반도 한강 임진강에서 한강 그리고 금강유역까지 이르는 중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고 또 연천에 국한해서 말씀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연천에 요즘도 가끔 옵니다만은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연천에 처음 온 게 1986년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그 지금 중앙박물관장으로 계시는 백이동 선생님하고 전곡리 구석기 유적 조사를 하는데 따라왔던 기억이 있고 그 뒤에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서울대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때는 1년에 여러 차례 여기를 다녔죠. 여기 워낙 유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주요 다니는 사이트로 연천을 많이 다녔는데 2000년도에 고려대학교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고구려 유적 관련 일이 있거나 이럴 때나 오게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연천에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고구려 유적이 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을 좀 하다가 보니까 요즘 좀 자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도 일이지만 또 연천이 워낙 그 경관이 수려해서 연천 올 때마다 또 다른 고향에 오는 듯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란 게 그 자유로를 지나서 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이거 강의를 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곧장 1시간만 달리면 개성을 지나서 평양으로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여러 소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남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드리고 그러고 이 한반도 중부지방의 특히 한강유역에서 임진강유역에 이르는 요 일대의 역사적인 배경, 삼국의 쟁패와 관련된 문헌 사료를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연천의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유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또 그 남북 교류와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시간 강의 시간인데 온라인 강의라는 특성상 제가 중간에 쓰러지지 않는다면은 2시간을 그냥 이어서 강의를 하고 한 5시 한 40분 그쯤 되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을 살펴보기 전에 고구려 유적이 도대체 어느 범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임진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유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주 분지 임진강 한탄강 유역 이렇게 있고, 남쪽으로는 대전까지 있습니다. 대전까지 있고, 그리고 황해도 일대 평양 대동강 유역,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 지금 조사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록강 변으로 가면 두 번째 수도가 있던 국내성, 그 압록강을 따라서 유적이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이 백두산 바로 밑에 북한의 해산 지역까지 고구려 유적이 쭉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초기 수도였던 졸본이 있는 곳, 오늘날 요녕성 환인현이 되겠습니다만 이 일대에 몰려 있고요. 외곽 쪽으로 보면은 이제 서해로부터 들어오는 요하 하구에서 요하를 따라서 심양 이북 동북 평원이라고 이르는 평원을 가로질러서 요동 벌판을 지나서 오늘날 이제 흑령강성 일부 아래까지 확인이 좀 되고요. 연해주 밑에까지 조만강 유역에도 있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쪽에 서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까닭은 조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조사를 많이 한 탓도 있지만, 실제로 고구려가 이러한 특히 성곽의 경우 중국 세력과 대립을 하면서 700년 동안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모나게 표시된 게 이제 성곽인데, 이 성곽들은 주로 그러한 주요 교통로나 방어선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오녀산성 국내성인데, 국내성 시기에 이런 방어 체계가 어전 수립됐는데, 뭐 문헌 기록에도 나오는 남도와 북도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성곽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이제 도시가 생기고 거점이 확보되고 이래야 되니까 사람이 살고 고분이 많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분 분포나 성곽의 분포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동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서해 이 한반도 서북부 지방 평양 일대로 오면은 성곽이 그렇게 이쪽보다는 많지 않죠. 이 만주 일대는 한 200개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평양에는 지금 한 40~50개 정도가 최대 확인이 되는데, 그 까닭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도 여전히 이 국내를 비롯한 동북 방어선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 점으로만 찍어 놓고 보니까 이 평양 일원보다 한반도 중남부 임진강 이남에 훨씬 많은 성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평양과 이 임진강 이북에 있는 성들은 대성입니다. 둘레가 3km, 뭐 5km, 작아도 1km 이상 되는 성들이고요. 뭐 특히 이쪽에 있는 봉황산성 같은 경우는 둘레가 16km 되는 대규모 성인데 비해서 한반도 이 남부에 임진강 이남에 있는 성들은 둘레가 500m 내외가 가장 큽니다. 커도. 그리고 대부분은 300m 내외 소규모죠. 그래서 보루라고 불리는데, 보루들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점으로 찍으면 숫자상으로 많아 보이지만 규모상으로는 임진강 이북의 성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은 당연히 이 수도 지역인 졸본, 국내, 평양 지역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역시 규모도 크고 상위 계층들의 무덤들이 많고, 한반도 이 중남부의 임진강 이남에 북한강 상류와 남한강, 그리고 일본 국도를 따라가는 이 지역에 뭐 분포가 하긴 하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한반도 중남부를 고구려가 지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유적들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취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진강 이남에 남한 지역에서는 취락이 여러 개가 조사가 되는데, 물론 이제 신라가 나중에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자세히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평양과 이 국내성 일대 지역에는 취락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고고학, 특히 동북 고고학의 이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분이나 성곽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지상에서 발견이 어려운 취락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 거죠. 사실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런 취락은 조사도 안 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부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별로 볼품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몇몇 분들의 말씀도 있긴 하나,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조사가 그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매우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학술 교류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고구려의 물질 문화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변방이지만 남한에서 조사되는 유적이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연천에 고구려 성, 고분 뭐 이런 자료를 보실 텐데, 원도성 지역인 평양이나 국내성 지역의 성곽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국내성 시기에 바로 외곽에 있는 환도산성 성적입니다. 사진을 좀 넣어왔습니다. 작년 가을 사진입니다. 작년 11월에 갔을 때 아주 생생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굳이 고른 이유는 코로나만 아니면은 올해도 벌써 뭐 이 국내성 일대 만주 지역 답사를 여러 번 갈 것이고, 또 우리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에서 그 청소년 고구려 유적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을 2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시행은 어렵습니다만은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 답사를 1차로 하고, 2차로는 만주 지역의 고구려 유적 답사를 하고, 그리고 3차로 최종적으로는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어제 저녁에 다시 꺼내보면서 괜히 마음이 설레서, 우리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도 요 내용은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저희가 남한의 고구려 유적 답사, 만주의 고구려 유적 답사, 그리고 이어서 평양의 고구려 유적 답사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해서 좀 약을 올리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운 좋게 지난 겨울에 한번 다녀온 사진입니다. 이런 지역의 성곽들은 이렇게 대규모고, 성을 쌓는 돌도 규모가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남한에 있는 성들은 겉모양 비슷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환도산성 아래에 있는 고분군입니다. 국내성 일대 고분군인데, 국내성 지역에만 고분군이 11,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이제 산성하 고분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한 3,600개 정도 있습니다.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수는 많지 않지만 그 바깥쪽으로 많은 고분들. 그래서 고구려 고분을 이렇게 밀집 분포하는 게 특징이고, 적석총이 먼저 사용이 되고 이어서 봉토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천도 이전에는 왕릉도 적석총을 썼고, 평양천도 이후에는 왕릉은 이제 적석총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봉토분에 왕릉이 들어가게 되고, 적석총 늦은 단계에도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대부분의 벽화는 이런 봉토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지어서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 연천 지역에 있는 고분, 남한에 있는 고분이 여러 개 발굴이 됐지만 그 중에 연천에 있는 고분은 이 도성 지역에 있는 고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줄을 지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참고를 좀 해보시라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다 아는, 누구나 보면 다 아는 장군총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 11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웅장합니다.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이 사진은 전혀 사진으로 본 거랑 전혀 다른 감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2004년에 평양에 가서 남포에 있는 덕흥리 고분 등등 벽화 고분을 보고 왔는데,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그 평양의 벽화 고분을 실제로 보니 느낌이 어떻지? 뭐 이런 느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이건 답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사진으로 보는 건 벽화가 아니야. 우린 늘 사진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연구하는 그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 초심자들을 데리고 가면 여기서 떠나질 않습니다. 또 일반인들마저도 이곳을 답사를 가면 그냥 한동안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어떻다,
그러니까 탄성도 안 지르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도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우리 영무협 회원들하고 같이 여기를 답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조사된 그 역사를 한번 내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가 1980년대 들어서야 이제 남한의 고구려 유적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고고학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한국인으로서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양성이 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남한에서 고고학이 정식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게 61년도입니다. 서울대학교에 61년도에 고고인류학과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남한의 고구려뿐 아니라 남한의 고고학은 북한의 고고학보다 한 20, 30년 뒤진 상태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그리고 함흥, 사리원, 개성 이런 전국 10개 도시에 역사박물관을 짓고 문화유물 보존 관련 법령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래서 물질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밝히겠다는 정권 자체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70년대까지는 우리가 한 20, 30년 뒤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뭐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북한의 성과들은 여전히 그때 성과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제강점기에 가평에서 가평 20이라고 하는 데서 석실분을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 기록만 있고 없습니다. 고구려계 석실분으로 추정이 될 뿐이고 실제로 실물로서는 76년도에 서울에 지금은 이제 자양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양동에 KT 통신국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구이동 고분이라는 것을 발굴하는데 그때는 그게 고구려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자료가 없고 워낙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백제 고분이라고 발굴을 했는데 한 20년 뒤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거는 고구려의 보루다라고 이제 이거보다 한 20년 뒤에 재확인을 한 유적인데요. 아무튼 노상으로는 가장 빠르고요. 몇 년 뒤에 충주에서 중원 고구려비가 발견이 돼서 이때부터 남한의 고구려에 실물 자료가 있겠다, 물질 자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중원 고구려비는 그 자체로 한반도 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역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81년, 82년에 춘천 지역에서 석실분 2개가 조사가 되는데 유물이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 구조상으로는 이게 고구려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때만 해도 누가 고구려 거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상황도 모르고 고구려 유적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던 때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근에 와서야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뭐 제가 이런저런 논증을 해서 이건 고구려 고분이라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기는 88년도에 몽천토성에서 이 토기를 이제 발굴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뭐 기억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88년도에 서울대 박물관에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발굴된 몽천토성 유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토기를 제가 이제 복원을 하게 된 거죠. 한 달 정도 걸려서 이게 다 파편 상태지만 한 달 만에 형태를 맞춰놨더니 이거는 고구려계가 아니고 고구려 유물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 남한의 고구려 고고학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이 당시도 80년대 말도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해서 대비 자료로 북한 자료들을 좀 보고 중국 자료도 있대. 중국도 적성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고구려 토기 하면은 대표적인 형태로 이거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는 고구려 유물이다. 왜 백제 도성에 고구려 유물이 있을까?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연대를 파악해 보니까 5세기 후반, 중후반 이러니까 475년 한성공함과 관련된 시기의 유물이다. 그 전에 몽천토성에서 이런 파편들이 좀 나오면은 백제 유적에서 나오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백제 건국 주체가 온조 비류 둘 다 고구려 또는 부여에서 왔으니 고구려 유물과 유사한 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계 백제 유물이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죠.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유물이고 고구려 유물이라는
그래서 이제 남한에 고구려 유적이 있다. 그러고 76년도 발굴한 구이동 유적 유물을 다시 뒤져보니까 고구려 유물인 거죠. 그래서 고구려 유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부터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94년도에 아차산 일대에서 그 몽촌토성 건너편에 있는 아차산에서 한 20여 개의 고구려 보루를 확인합니다. 이 고구려 보루를 확인하는 데는 구리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구리시 문화원에서 이 유적 아차산 일대를 지표 조사를 하고 그 유적 분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 전에 이 지역에 살던 김민수라는 그 향토사학자분이 아차산을 다니면서 이러한 곳이 이게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유적들이 있는 건 다 확인해 놓은 상태였고, 그때 토지공사박물관의 심광주 선생이 이 조사에 참여를 해서 그거 서울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구려 유물이다라고 해서 고구려 유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이제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그 발굴을 담당해서 최근까지 20년 넘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심광주 선생 사진을 일부러 올려놓은 이유는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저분입니다. 발굴은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리고 99년 이후에 이제 양주 분지 일대와 임진강 한탄강 지역, 지금 연천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대거 발굴이 조사가 됩니다. 그것도 심광주 선생의 역할입니다. 저분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한 2~3살 위이신데 뭐 저랑도 가깝습니다. 늘 자주 보는 사이인데 지표조사에는 천재입니다.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에 가면은 우리가 저분이 지표사하는 거를 같이 동행을 하면은 거의 뛰어다녀야 됩니다. 지표조사 타고나신 분인데, 그래서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을 처음 실제로 고구려 거라고 확인한 분이 심광주 관장이고, 지금은 이제 진주에 내려가서 LH 토지주택박물관 관장하고 계신데, 임진강 한탄강 일원의 고구려 유적, 양주 분지 일대 고구려 유적을 처음으로 찾아낸 분도 심광주 관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 있을 때마다 가끔 뭐 고마움을 표하긴 하는데, 오늘 연천에 왔으니까 특히 사진을 좀 2014년도에 제가 북한산성 같이 조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00년 그러고 나서 2000년 이후에 임진강 유역에 유적이 조사가 되는데, 이제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성 중심으로 조사가 되는데, 군사 기지거나 또는 뭐 종교 집단이 있거나 해서 발굴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초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발굴이 활발해졌고, 호로고루는 최근까지 발굴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2001년에 이런 이제 연구 성과들에 힘입어서 청원의 남성골 산성이 고구려 성으로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아차산 일대 발굴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서 오고, 또 하나의 획기는 2007년에 용인 보정동에서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고분이 나오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백제 고분하고는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내용 출토된 유물을 보니까 이건 고구려께 분명해서 용인 보정동의 고구려 고분이 발굴되면서 남한의 그런 고구려식 고분을 다 고구려 스타일 고분이 아니라 고구려 고분이라고 이제 정확히 명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까지 용인, 성남, 화성, 충주, 그리고 금강 유역까지 고구려 고분이 한 40여 개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는 양주 지역 발굴이 좀 있습니다. 양주의 독바이 보루라고 하는 발굴이 양주의 옥정지구라고 신도시 개발한 바로 그곳에 있는데, 거기 올해도 얼마 전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발굴 역사가 길진 않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집약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고, 다른 시기 신라나 백제 고고학에 비해서 연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늦었지만, 또 중국과 북한의 발굴 상황보다는 오히려 더 활발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 분포입니다. 아까 큰 지도에서 보셔서 잘 안 보이셨을
있을 텐데요. 임진강 유역이고 저희가 있는 연천입니다. 저희 오늘 강의하는 장소는 요 전곡리 일대고요. 그래서 임진강을 따라서 남북으로 보루가 있고, 그리고 그 한탄강을 따라서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양주분지에 그룹이 있고 아차산 일대 그룹이 있고요. 요까지는 보루들이 밀집한, 보루들이 서로 연접해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 이남의 유적 성곽들을 보면은 이 삼각형이 성곽입니다. 성곽들을 보면 지금 이 용인 성남 화성 지역엔 성곽이 확인이 안 됐는데 안성의 도기동이라고 하는 곳이 성곽이 하나 조사가 됐고, 고개를 넘어서 진천,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청원, 연기 세종, 대전까지 이렇게 선형을 이루고 이어지는 형태로 있는데, 여기는 이 한강역 이북하고는 배치가 다릅니다. 독립산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방어 전략과 지배 전략이 다르니까 이쪽은 이렇게 독립적인 성곽들이 있다면 여기는 보루를 밀집해서 축조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분들은 이제 최근에 조사된 게 용인 보정동, 판교동, 화성 뭐 이런 이제 일본 국도를 따라서 고구려가 남하하는 루트에 주로 있고, 상봉리나 이런 이쪽에 성곽 옆에 있는 거는 예전에 신고된 자료를 다시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충주 지역에 남한강 상류에 있고, 여기는 이제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이제 다른 유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상류, 가평, 춘천, 그다음 홍천, 화천 이 일대에 고구려 고분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유역에도 최북단에 강내리 고분, 신담리 고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특이한 것은 이 남한 지역에는 이런 고분 유적 옆에 생활 유적들이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곧 이러한 그 고구려 유적들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내려왔다가 잠깐 정주하고 후퇴한 유적이라기보다는 무덤을 쓰고 살 정도의 오랜 시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덤과 생활 유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적 분포입니다.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그림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군현을 찍어 본 겁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 시기의 군현이 충청남도 그리고 경북 일부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역대 뭐 어떤 도시든 간에 지명의 유래를 따라 올라갈 때는 뭐 조선 시대의 신증여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나 뭐 여지도서 이런 걸 쫓아 올라가게 되는데, 항상 맨 먼저 나오는 게 본디, 이 지역에 있어서는 본디 고구려 무슨 현으로 통일신라의 신라 때 이렇게 바뀌었고, 고려 때 조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고구려 땅도 아닌데, 고구려 유적이 조사되기 이전에도 여기 고구려 땅이 아닌데 왜 본래 고구려 현이라고 했을까? 많은 의문을 가졌었죠, 사람들이. 고구려 유적이 조사된 게 80년대 말이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이 왜 여기는 고구려 땅도 아닌데, 중원 고구려비는 뭐 그나마 그렇고요, 이 일대까지 왜 그런 고구려 군현명이 최초의 기록에 남아 있을까? 결국은 이 유적 분포하고 대비해 보면 거의 분포가 맞는다는 겁니다. 고구려 삼국사기 지리지의 유적명하고 이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남한의 고구려 유적하고 분포를 보면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이 경북 내륙 일부에 아직은 고구려 유적이 조사가 안 됐는데, 여기도 영주의 순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읍내리 고분이 있는데 그거는 고구려계 벽화 고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일대도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강릉 쪽은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강릉 읍성지를 발굴하는데 고구려 와당이나 고구려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삼국사기 지리지가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나 당시의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연천의 고구려 유적을 가기 전에 남한의 고구려 유적 분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연천은 이제 다시 조금 뒤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그 연천 이외, 임진강 유역 이외의 지역의 유적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양주분지입니다. 양주분지인데 양주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양주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인데 이쪽 천보산하고 이쪽에 불곡산, 도락산 이런 분지 가운데 산이 있고 이쪽 외곽으로 이제 산맥들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지 지형입니다. 둥근 분지 지형이고 고대에나 지금이나 남북으로 교통하려면 이 사이를 지나올 수밖에 없죠. 포천처럼 방문해서는 이 천보산 옆으로 지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장악하면 남북 교통로를 장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통일기에 대모산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 남북 교통의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었죠. 여기에 고구려 때는 이렇게 많은 보루들이 그 분지를 둘러싸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조사가 좀 늦어서 최근에 여기 독바위 보루를 작년 올해 발굴하고 있고요. 태봉산 보루도 얼마 전에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그리고 천보산 이보루가 잠깐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지만 고구려 유적이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양주 분지 일대의 천보산 이보루하고 독바위 보루의 모습입니다. 천보산 이보루는 지금 통신탑, 송신탑, 그 전파 송신을 위한 탑이 있어서 훼손이 한 절반 이상이 훼손됐습니다. 많은 고구려 유적, 물론 고구려뿐 아니라 이런 삼국시대 관방 유적들, 성곽은 현재도 요지에 있을 뿐더러 주변이 조망하기 좋으니까 군사시설 아니면 송신탑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 그것들이 이제 유적을 망가뜨리고 있죠. 천보산 이보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도락산 보루는 조선시대도 이 절벽이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데 이 절벽 이외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의외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발굴하면 이렇게 고구려 시기에 건물지, 저수시설 이게 나오고요. 올해는 이 뒤쪽으로 좀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보루를 발굴했는데 역시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천임을 말씀드릴 때 후반부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천보산 이보루에서도 흙으로 만든 북이 하나 나왔습니다. 토제 북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호로고루에서 확인이 됐는데 천보산에도 북이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차산 일원입니다. 한강유역인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대로 97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20년 넘게 발굴을 하고 있고 연구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한 20개 정도의 보루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정도가 발굴이 완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66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지형을 이제 3D로 만들다 보니 약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이 좀 넓어 보이는데 여기가 그 66년도의 한강인데요. 광진교고 여기가 지금 신천역 일대가 이쪽입니다. 잠실 신천입니다. 송파 잠실 신천 일대는 이렇게 단천하고 한강이 범람하는 범람지에 있었고 고구려 당시에도 이렇게 모래톱을 이용해서 쉽게 도강이 가능한 70년대 이 잠실 화양지구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지형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강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 이 구이동보로 잠실 화양지구 개발할 때만 해도 서울 도성에서 성남 쪽으로 나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을 지나서 광나루에 광진교를 건너서 여기 이제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성남으로 빠져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도 이 길이 쓰였다는 것은 고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이 루트가 주요한 남하 루트라는 거죠. 당연히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보루들이 배치되는 게 당연하다. 여기 아차산성이 있고 아차산 보루가 이쪽에 있고 용마산 보루, 그리고 이제 시루봉, 망우산 보루도 있고요. 이외에 봉화산 보루가 있고 이쪽에는 배봉산 보루가 있어서 이 중랑천변 일대를 완전히 둘러싼 그런 형국입니다. 내일 서울 평양 학술회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시기에 이 고구려가 여기 와 있을 시기에 남평양을 건설했는데 그 남평양의 위치가 어딜 것이냐라는 토론이 있는데 이 일대, 장안평 일대, 중랑천을 끼고 있는 장안평 일대나 아차산 아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형이고요. 요거는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 보루는 아까 말씀드린 8기 정도가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최근에 조사한 홍련봉 2보루라는 곳이
전면 발굴이 이루어져서 보루 전체를 알 수 있게 됐고, 구조가 최외곽에 있는 해자, 호 또는 외황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성벽이 있고, 안에 담장이 있고, 그 안에 건물지와 저장고, 집수시설, 그리고 배수구, 방앗간, 그 다음에 단야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 보루 안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천 자료를 보면서 필요할 때 이 하차산 자료를 가끔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유역으로 내려가면은 대전에 월평동 산성, 요 아래에 고구려성이 있습니다. 요 백제성입니다만 그 밑에 고구려성이 있고요. 연기, 지금 세종시의 외곽인 연기 나성, 청원 남성골, 청주, 그리고 이 청주에서 올라오면은 진천의 대모산성이고요. 대모산성에서 회중리 지역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안성의 도기동 산성입니다. 올라가면 이제 일본 국도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고, 그래서 이 루트가 고구려가 남하하던 루트고요. 별도로 이쪽에 중원고구려비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은 약간의 성격,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는 5세기 중반에 건립이 됐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북한강 상류와 남한강을 통해서 충주까지 고구려군이, 그리고 경주로 소통하던 루트가 이미 개척이 돼 있었고, 이쪽 방면으로, 이쪽은 475년 이후에 개척된 그런 지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한강 유역에 있던 고구려가 475년에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고 문주왕이 웅진, 공주로 천도를 하는데, 공주가 여기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이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대전까지.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늘 드리는 말씀, 만약에 고구려 사람들이 오늘처럼 지리 감각을 알고 있었다면 백제는 이때 멸망했을지도 모른다.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이까지 밀고 내려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알았으면 일로 진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길 따라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현재 지형하고 그때 지리 감각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우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뭐 그런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발굴된 내용들 잠깐 보시면, 남성골 산성은 규모가 좀 있는 산성입니다. 이 구릉과 밑에 산 정상부와 밑에 구릉부를 다 연결한 성이고요. 여기서는 금제 귀걸이가 출토가 됩니다. 남한에서 금제 귀걸이가 고구려께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실제 유적에서 나온 사례가 드뭅니다만은, 그래서 남성골 산성에 금 귀걸이가 나온다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주둔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요쪽 일대를 발굴을 했는데, 여기도 그 시간이 많아서 너무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남성골 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청원 IC 바로 옆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발굴하게 됐냐면은 경부고속철도를 놓는 거와 관계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중에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의 군 병참 기지가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고속철도가 흘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참 기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과거에는 부산에 뒀지만 이제는 부산까지 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중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점지한 곳이 이 남성골 산성 아래입니다. 근데 이 남성골 산성이 청원군 부용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부용면 일대는 삼국시대 성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그만 면 안에. 그리고 조선시대의 계룡산, 분청사기 이런 것들이 이 남성골 산성 아래에서 금강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교통 결절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금강에 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 기착지가 남성골 산성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그 21세기의 군부대가 병참 기지로 활용하는 게 또 남성골 산성 아래입니다. 당시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물류단지도 건설이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의도하지 않은 발굴이지만 그런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목책을 두르고 석성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책성도 있고요. 온돌 건물지도 있고 발굴이 돼서 지금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성의 도기동 산성입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규모 있는 성인데, 이렇게 요 앞에 안성천이 흐르고요. 그 둘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을 쌓는데,
원래는 이제 이따가 그 호로고루의 성벽 구조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바깥쪽은 면석이 있습니다. 석성처럼 보여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 석성을 쌓기 위해서 안에 쌓았던 목책 자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목책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남성골도 그랬고요. 바깥쪽으로 석축을 대는데 그 석축이 일부 남아 있고요. 석축 바깥쪽으로는 기초를 다지는데 그 기초에 보면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흙이 단위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흙 단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토낭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흙을 다질 때 펴서 이렇게 겹겹이 까는데 여기는 주머니에다 흙을 담아서 쌓은 거죠. 지금 그 뭐 하여튼 임시 보강할 때 뭐 수회 때 이렇게 마대에다 흙을 담아 쌓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 토낭을 쓴 흔적들이 나옵니다. 예, 이제 뭐 저 시간을 너무 청중이 없으니까 제가 반응을 모르니까 그냥 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려서 시간 너무 많이 소모를 했는데요. 요 삼국의 쟁패와 관련된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훑어보고 연천의 고구려 유적을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지루해질 시간인데요. 그게 대면 강의 같으면 여기 좀 재밌는 자료들을 넣고 그 농담들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기록이 남아서 재밌는 말씀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도가 우리 고고학 용어로는 원삼국 시대, 그리고 문헌사 하는 분들은 사만 시대, 마한, 진한, 변한이 있던 그래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서 그 한 3세기 때까지의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정치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고요. 고구려는 이미 AD 1세기 경에는 국가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고구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9년으로 낙랑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함경도에서 영동에 이르는 지역을 정확히 뭐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예계 세력, 예라고 합니다. 예맥할 때 예. 고구려는 맥족이 세운 나라고 이쪽엔 예족들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이제 두만강 건너가서 이제 옥저, 동해, 부여, 음루 이런 정치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9년이 나중에 변동된 요동군이 여기에 있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진강 일대는 마한에 속하게 되겠죠. 근데 요 시점이 이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이은 위만 조선이 한나라하고 한나라 중개무역권을 두고 다투다가 결국 멸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반도 내지에까지 한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한반도 남부 전체를 진국이라고 흔히 불렀는데 그 위만 조선의 주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제 피난 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한반도 남부 사회가 격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한, 변한, 진안으로 재편되고 그때 연천은 이제 마한의 일원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연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는 없는데 요때 상황 중에 하나가 247년에 기리영 전투라고 하는 전투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요 한 2, 3년 전에 고구려가 245년에 고구려가 중국의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역시 이제 그런 교역권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부의 교역권을 놓고 이쪽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한나라 서한 말기의 한나라에서는 이 사만 지역, 한 지역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낙랑에서 진안 팔국을 분리해서 분국을 만들어서 낙랑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거를 알게 된 마한 세력의 신지가 뭐 목지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마한의 신지가 대방군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 낙랑 대방이 있었을 때니까 대방군을 공격해서 대방의 기리영을 공격하고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킵니다. 그러니까 마한이 이겼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집니다. 전과는 올리지만 이후에 패배를 거쳐서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가 혼란을 겪게 되고 마한이 이제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마한의 54국 중에 하나였던 백제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 언젠가는 마한이 아니라 이제 백제라고 불러야 되겠죠. 연천에 남아있는 삼곤리, 학공리, 횡산리, 적석총은 요 무렵쯤으로 보면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리형 전투에서 마한 연맹이 패배하고 백제 그 마한 54국 중에 백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가를 형성하던 시기에 이 연천에는 삼곤리, 학공리, 뭐 행산리 이런 적석총을 쓰던 세력들이 이제 그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기고요. 이후에 이제 313년, 314년에 고구려에서 낭랑 대방군이 축출을 되고요. 이때 고구려 수도는 당연히 국내성이죠. 축출하고 약간의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때 백제가 고구려 남부 황해도 지역까지를 진출하게 되고 연천은 당연히 이제 백제 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75년에 고구려가 한성을 공함하고 나서는 뭐 이제 백제는 웅진을 천도하게 되니까 연천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551년에 나제 연합군이 한성을 다시 수복하게 되는데, 이때는 연천은 551년 요 무렵에 백제가 한강 유역을 되찾아도 여전히 고구려 땅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 시점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 땅이고, 이 551년에 한성 수복은 백제가 수복을 하지만 신라하고 연맹을 해서 싸운 것인데, 곧이어서 신라가 배신을 하죠, 백제를. 그래서 53년에 2년 뒤에 이 한성 지역에다가 신라가 신주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라, 이제는 백제는 이쪽에 이제 발을 들여놓지 못하죠. 그래서 백제 영역에 있던 거는 475년까지고 475년부터 551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고구려 영역에 들어있었고 553년, 551년부터 이후에는 신라 영역으로 이제 변화해 가지만 언제부터 정확히 여기가 신라 영역이 됐는지는 좀 다투어 볼 만한 논쟁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신라 영역으로 뭐 갖춰지게 된 거는 675년 통일전쟁, 신라가 당군을 물리친 매초성 전투 이후는 뭐 반드시 신라 영역이었겠죠. 그런 이제 변화를 좀 겪게 됩니다. 뭐 문헌 사료를 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간략히 그 정리한 내용이 그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문헌 사료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360년대가 낭랑 대방이 313년 14년 축출되고 나도 고구려는 아직 국내성의 수도를 뒀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가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남하 정책을 안 쓰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때까지는 370년대 이전까지는 백제가 전투한 기사들은 대개 말갈입니다. 말갈. 근데 그 말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오늘 흥룡강성 연해줄 때 말갈이 아니고 그 함경도나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세력들, 예라고 불렀던 세력들을 고구려에 부용돼 있던 세력들을 말갈이라고 잘못 칭해서 소위 말갈이라고 합니다. 위 말갈들이 이제 공격을 했고 369년 고구원왕 때부터 백제와 전투기사가 보이는데요. 초반에는 대부분 백제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371년도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원왕을 전사시키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백제가 매우 유리한 전황이었다. 근데 그 전투지를 보면은 뭐 백제 북비, 뭐 평양성 이렇게도 있지만 대체로 수곡성, 치양, 그러니까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개성보다 조금 동북 쪽에 있는 치양, 그다음에 수곡성 일대가 전선이고 여기에는 백제 땅이었습니다. 안정적이진 않지만 일례로 일제강점기에 그 조사된 황해도 지역에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황해도 황주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가 서울대 박물관에 수집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황주는 4세기 중엽경에 저런 백제 토기를 쓰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백제 영역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무렵, 이 무렵은 연천은 뭐 당연히 백제의 영토로서 있었을 텐데, 근데 큰 390년까지는 백제가 대체로 우세합니다만은 390년 이후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이후의 전황은 달라집니다. 평양성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은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거든요. 조왕이 되는데 그 원한도 있을 거고 이제 고구려가 요동 쪽으로 어느 정도 영역을 넓히고 남진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전투가 달라집니다. 고구려가 우세한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영락 6년에 광개토대왕 능비에 있는 기사인데요. 영락 6년에 광개토 대왕이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백제 수도를 함락시키고 그 이북에 있는 58성 700촌을 획득을 합니다. 이때 백제왕은 아신왕인데 아신왕이 광개토 대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영원히 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빌어서 겨우 왕이 그 포로를 잡아서 돌아갈 정도의 큰 전투가 있었고, 이때 연천과 경기 북부 일대는 광개토 대왕이 공치한 58성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천이 큰 전란을 겪었겠죠. 아마도 광개토 대왕이 이때 수군도 활용을 했지만 육로로 왔을 테니까 당연히 연천을 지나갔을 겁니다. 연천 파주로 지나갔을 텐데 이때 연천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을 만나 직접 접했을 일이 있겠죠. 그 이후에 뭐 공박이 좀 있지만 475년에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는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396년 영락 6년까지의 고구려 전략은, 고구려는 이때 이미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부르고 황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왕이라고 칭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점령해서 섬멸시키는 게 아니고 가서 점령을 해서 내 번국처럼 했죠. 근데 백제는 계속 거기에 반발하고 은원 관계가 있어서 475년에 이제 선멸전을 하고 한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계로왕을 죽여버리죠. 아예. 그 396년에는 아신왕이 항복을 하니까 살려줬는데 이때는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475년. 그래서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하는 일이 있는데 요때부터는 이제 한강 이북 이 고구려 영역에 속하게 되고, 뭐 다른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어서 500년 무렵까지 금강유역까지 고구려가 진출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라와의 관계입니다. 551년 이후에 신라와의 전쟁 기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제 551년에 백제가 한성을 수복하고 553년에 신주를 설치하는데 신라가 이제 백제를 배신한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나제 동맹이 깨지고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데, 뭐 백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신라가 고구려와 통호를 해서 암묵적인 밀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신라가 백제 땅을 뺏는 것을 동의했을 거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 아무튼 이때는 백제가 불리해지면서 이제 신라가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되고요. 근데 전투기사가 고구려 신라와 전투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551년 한성을 수복한 이후에 한성에서 임진강까지의 영토는 누구 땅이었을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라와 고구려가 전투를 하는 기사는 603년에 이제 나오는데, 북한 산성에서 고구려 장수 고승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하는데 성 안에 2,800명 주민이 군사하고 열심히 싸워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장군 고승은 전사를 합니다. 고구려 장수. 그래서 그 고승 장군을 온달 장군이 아닐까 하는 추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북한 산성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그때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북한 산성을 고구려가 공격을 하니까 603년 무렵에 이 북한 산성은 오늘날 아차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603년에 아차 산성에 신라가 있고 고구려가 거기를 전방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이북은 603년대까지도 임진강 일대는 고구려 땅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양주와 임진강 일대는 고구려 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에 뭐 좀 기사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덕여왕 때 신라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성들이 놀라서 산으로 피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칠중성을 비롯한 그 외에서 고구려와 전투를 해서 신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638년 무렵은 임진강 일대가 신라 수중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551년부터 638년까지는 신라와 고구려가 공박을 계속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638년 무렵에야 임진강 일대가 신라 땅에 들어가게 됐겠죠. 네. 그리고 655년에는 고구려가 신라 북경에 뭐 33성을 탈취하는 일도 있고요. 질중성에서 신라 군주가 전사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이진 않지만 임진강 유역이 신라 영역인데 고구려와의 교전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662년에 전투기사는 아닌데 662년에
김유신이 이때는 이제 나당 연합군이 그 통일 전쟁을 하던 시기죠. 그래서 662년에 평양에 있던 당군에게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 김유신이 올라오는데 칠중하 아래에서 군사들이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니, 무서워서 건너지 못한 거는 고구려와의 교전 경험들 때문이죠. 그래서 못하니까 김유신이 독려해서 건넜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무렵도 고구려가 여전히 임진강 유역은 어느 정도 그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67년에 이제 신라 그 당나라 장수 서린기한테 보낸 단문에 보면은 신라군이 고구려 칠중성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전황을 보니까 공격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물러간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667년에도 고구려가 칠중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연천은 당연히 임대도 또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가 660년대 이 무렵에 여전히 호로고루나 뭐 당포성, 뭐 은대리성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포성, 은대리성은 아니어도 호로고루나 무둥리보루 정도는 667년에 신라가 고구려 땅으로 인정할 만큼 고구려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무둥리보루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전투가 아마 요 무렵이 아니겠는가, 667년 8년 그 무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그 이후에 668년 그 이듬해에 그 한산주에다가 주장성을 쌓는데 그 주장성은 오늘날 남한산성으로 보이니까 아직 신라가 여기를 안정적으로 확보 못했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73년 기록입니다. 673년에 호로하에서 고구려군이 그 당나라군하고 교전을 해서 고구려군이 몇천이 죽었다. 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673년에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한 것은 아직까지 호로고루가 호로하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칠중성은 이제 그 전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호로하는 이 무렵에 처음 등장하니까 지금 호로고루가 여전히 이때 이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뭐 그 시기 이후에 매초성 전투를 통해서 이제 당군을 축출하면서 이제 통일신라로 접어드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이 안정적으로 신라가 이 지역을 확보한 뭐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뭐 좀 지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연천 일원의 고구려 유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천군은 그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그 지나는 남북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 유적이 표시가 안 된 이유는 여기는 민통선, 그 남방 한계선 민통선이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없고요. 강서리 보루가 가장 북쪽에 있고 강내리 고분군, 그리고 옥녀봉 산성이 신라성이지만 여기에 건너편에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호로고루에서부터 이 남쪽은 이제 파주가 되겠고요. 이쪽은 그래서 호로고루, 그다음에 올라와서 아미리보루, 당포성, 은대리성, 전곡리 목체겠지만 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광동리보루, 우정리 이쪽 올라가면서 무둥리보루, 강내리 고분까지 임진강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에는 이제 은대리성, 전곡리 토성, 대전리 산성은 뭐 신라성이니까요. 뭐 매초성으로 보기도 하는, 뭐 매초성은 양주 쪽으로 지칭하는 견해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전리 산성과 전곡리 토성을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논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중에 발굴된 거를 보면은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성, 이른바 평지에 있는 성들이죠. 그러니까 연천의 3대 고구려 성이라고 하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성이 발굴이 돼 있고, 그리고 이후에 무둥리 1, 2보루가 발굴이 됐고, 강내리 고분군은 뭐 군남댐 때문에 발굴이 있었고요. 신담리 고분이 발굴이 돼 있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꽤 많은 성 유적이 발굴이 돼 있는데 문제는 전면적인 발굴이 돼서 이 보루의 구조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루 전체 현황은 아직도 아차산 일원에 발굴된 내용을 빗대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뭐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성은 내부를 발굴을 하려고 하니까 뭐 군사 시절이어서 훼손된 지역도 많고 유적이 남아 있지도 않고,
호로고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굴해 보니까 성 내부에 고려 시대에 큰 건물지가 있어서 그걸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가 발굴이 안 되니까 고구려 발굴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고구려 유적을 현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벽하고 안에 있는 내부 시설 정도밖에 없는, 그 활용 면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양주분지부터 양주분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예, 요건 이제 민통선인데, 제가 민통선을 그 지도에서 수치 지도로 옮기는 과정을 보니까 지도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작년 DMZ 관련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군사분계선은 정확히 그어져 있는데 남방한계선은 당연히 직선거리로 2km인가요? 두니까 당연히 정확한데 민통선은 정확한 선이 없습니다. 지도에. 이게 군사 기밀인지 모르나. 그래서 호로고루가 지금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덕진산성은 당연히 민통선 안에 있고요. 그래서 임진강에 있는 이 고구려 성들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들이 고구려 성인데 그 아래에 백제 육계토성이 있고 신라 이잔미성, 칠중성, 수철성, 그 다음에 여기 대전리 산성. 신라성은 강남에 있죠. 그러니까 그 귀속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통일기에 파평산성, 봉서산성, 그리고 양주 대모산성. 그리고 고구려로는 양주 쪽으로 오면 이제 보루군들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성곽의 배치를 보면 고구려와 신라의 지방 지배 방식의 차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여러 개의 보루 성곽들을 연이어서 앉는 방식을 쓴다면, 그리고 아마도 거점은 평지에 있는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성, 그 중에 호로고루였을 거라고 보지만, 근데 신라는 통일 이후에 지방 지배를 할 때 그 방어에 유리한 규모 있는 산성을 쌓고 그 안에 행정부를 둡니다. 행정치소를 성 안에, 산성 안에 둡니다. 평지에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런 거점들은 고구려가 유지하고 있던 군현에 해당하는, 군현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에 큰 성을 쓰고 그 거점 성들이 지방 행정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선도 다르지만 배치된 상태도, 성을 쌓아서 배치하는 상태도 고구려와 신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일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상으로는 그 모니터 화면이 송출되나요? 아니면 이게 송출이 되나요? 이게 송출이 되죠. 모니터가 송출되나요? 온라인상으로는 훨씬 좋은 화면을 보실 겁니다. 제가 이 해바라기하고 호로고루를 찍으려고 올해 가을에만 해도 3번을 다녔는데 결국은 만족한 사진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찍고 작가를 보내서 찍었는데, 저는 이제 주중에 와 찍고 작가는 자기 시간이 없다고 주말에 와 찍었는데, 주말에 찍은 사진이 진짜 하늘이 파랗고 그랬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진도 나쁜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꽤 잘 찍은 사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호로고루 위의 사진은 호로고루 내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쪽이 임진강입니다. 요거는 이제 밖에서 해바라기 축제, 통일 바라기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도 금요일인가 왔는데 사람이 오전에 왔는데 벌써 한 몇백 명이 여기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암만 기다려도 방법이 없어서 노을 질 때 저녁쯤은 없어지나 했더니 저녁에 또 노을 찍겠다고, 임진강 호로고루 노을 사진 찍게 한다고 또 사람이 많아서 찍고, 그 다음 주에 연천군에 문을 해보니까 주말에 관람객이 3만 명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하여튼 호로고루를 중심으로 연천군에 있는 고구려 유적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고루, 은대리성, 당포성 이 3개 성을 연천 3대 성이라고 하면서도 남한에서도 평지성으로는 청주에 있는 정북동 토성을 제외하고는 평지성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 산성, 산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도성지역, 국내성이나 졸본에 있는 평지성 외에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평지성이고요. 입지 자체가 임진강 본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한쪽에서 나온 셋강이 있으면 그 사이에 형성된 지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천은
그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그 용암이 메워져서 된 용암대지 위에 물이 흘러서 절벽, 수직 절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형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이제 단해 지역 이외에 성벽이 있고요. 이거는 은대리성입니다. 은대리성 모습이고, 근데 이런 곳은 대개 본류가 흐르고 샛강이 흘러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샛강하고 본류 사이에 형성된 이런 삼각형 지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을 쌓는데, 이쪽 벽과 이쪽 벽은 두 벽은, 강이 연하고 있는 벽은 수직 절벽이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만 막게 됩니다. 은대리성도 이쪽과 이쪽 벽은 막지 않고 동쪽 벽만 막게 됩니다. 여기도 성벽은 이 끝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쪽엔 성벽이 없고요. 성 바뀌고 성 내부의 시설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성 내부는 이제 뭐 여러 이유로 자세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로고루의 이 성벽에 올라가서 성 내부에서 이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때 요 일대에 고려 시대에 큰 건물지를 발굴하고 있을 때여서 고려 시대 건물지가 이렇게 이 끝쪽으로 비치고 있고, 이쪽이 이제 그 임진강 본류고 샛강인데, 여기가 옛날 고랑포. 여기 고랑포라는 큰 그런 포구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위로 배가 못 가니까요, 이제는. 여기를 호로하라고 하는 건 표주박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이 호로하 이런 여울이 형성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샛강에서 나오는 물이 토사를 운반해서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여기가 얕아지게 되고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도 호로하, 칠중하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 말을 타고 건널 수가 있으니까, 갈수기에는. 그래서 도강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 길목을 호로고루, 은대리, 당포성이 막고 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아주 특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건 무등리 보루입니다. 왼쪽에 있는 강은 임진강 이렇게 남북으로 내려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의 모습이고요. 여기 무등리 2보루고요. 이쪽에 1보루가 있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산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 3대 평지성하고 전곡리 토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산 위에 있는 보루들입니다. 그리고 보루는 이렇게 마주 보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여기서 육성으로 소리를 질러서 음성으로 신호를 전달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로고루는 크게 이제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 단계는 목책성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호로고루 앞에서 본 그런 그 웅장한 성벽이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목책, 평지에 목책이 발굴이 되는데 두 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무를 쌓아서 두 줄로 목책을 얽어서 목책으로 성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목책성입니다. 그런데 목책 도니성이라는 성이 또 있는데, 기록에 나오는 목책 도니성은 이렇게 두 줄의 목책을 세우고 그것을 얽어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진흙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거대한 성벽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목책 도니성이라는 구조로 개념도인데, 여기에 이런 목책 도니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목책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초기에 석성을 쌓기 전에 호로고루에 이런 목책이 있었다. 그런 목책이 그 한반도 남부에서도 이미 이전에, 호로고루 이전에 조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골 산성의 목책인데, 요거를 목책 도니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신광주 교수 선생의 견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쪽이 성 바뀌고 성 안쪽입니다. 두 줄에 대체로 1.8에서 2m 거리에 목책을 세우고, 여기 구멍이 한 줄 또 있는 이유는 바깥쪽 목책을 보강해서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고 요 밖에는 그 흙을로 다지고 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까지 전면적으로 돌을 다 붙이면 호로고루랑 유사하지만, 여기는 밑에 부분만 돌을 붙여서 목책성인 겁니다. 남성골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췄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호로고루의 이 목책도 저거와 남성골 산성과 가장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성입니다. 이 호로고루는 왜 호로고루라고 이름이 오래전부터 지어졌냐 하면, 토루, 흙으로 쌓여진 언덕처럼 보이니까, 토루니까. 근데 발굴해 보니까 석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발굴할 때의 모습인데, 그때 막 방송 취재진들 오고 그랬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돌로 쌓은 부분이 조금 노출되어 있고, 안쪽에 성이 있는데 여러 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줄의 성벽이 들어있는 거죠. 원래는 흙으로 된 토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굴해 보니까 석성으로 밝혀졌고요. 석성도 한 겹이 아니고 세 겹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을 마무리하고 이제 복원한 모습이 지난 9월달 모습입니다. 고구려 성벽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그걸 덮어 쌓은 성이, 여기가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덮여서 올라간 성이 하나 있고 그 밖에 이렇게 튀어나온 성이 있는데 요건 통일기 신라성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관계없는 성이고 고구려 성은 두 겹으로 쌓여 있더라. 이제 이것을 알게 됐고요. 이쪽에 그 성 내로 들어가는 옆에 임진강 쪽으로 하는 이 측면에 문지 쪽을 발굴을 해보니 밖에서 처음 발굴하니까 석성이 토른 줄 알았는데 석성이 나왔고 그 석성을 발굴하니까 여러 겹이 나왔는데 이쪽 단면을 잘라보니까 안에는 돌이 안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내성이나 평양 일대의 그 대성들을 보면은 안에도 다 돌을 채워서 쌓습니다. 굉장히 규모 있고 한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산성들인데. 그래서 보니까 안에 흙으로 다져 쌓고 바깥쪽에 돌로 붙이고 한 줄, 두 줄의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를 보면은 여기 고구려 때 성돌이 바깥쪽 면석입니다. 바깥쪽 성돌이고 안쪽 성벽입니다. 두 줄이 이렇게 좀 밀려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흙을 쌓고 바깥쪽엔 돌을 붙이고 한 겹을 더 붙인 그러한 이중 석축 성벽의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전면에서 본 그 신라가 나중에 여기 덧붙인 성이 있는 곳인데 안쪽에 성벽이 완연하게 한 줄이 있고 바깥쪽 성벽이 또 한 줄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걸 뜯어내니까 안쪽 성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화면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그 확돌들이 발굴이 되고요. 여기 확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입니다. 안쪽 성벽의 아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성벽을 뜯어내기 전의 성벽인데 그 확돌 위로는 기둥홈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쪽 성벽을 쌓을 때 기초를 놓고 확돌을 세우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 성벽을 쌓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기둥홈이 있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런 기둥홈은 그 전에 이미 북한에서 대성산성을 조사할 때 발굴이 됐습니다. 기둥홈 확돌까지는 발굴이 안 됐지만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랐죠. 중국에서도 몇 개 유사한 게 나왔죠. 뭔지 잘 몰랐는데 아까 말씀에 우리 발굴한 게 이런 걸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게 우린 다 발굴을 하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포성을 발굴해 보니까 당포성도 똑같습니다. 그 세면에 삼각형의 한 변을 막았는데 바깥쪽 성벽 신라성 보축성입니다만 그 안에 고구려성이 두 겹이 있는 겁니다. 역시 확돌이 있고 기둥홈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그 석벽 안쪽으로는 이렇게 흙으로 다져서 채운.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목재공이나 기둥홈들이 쭉 발굴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포성을 발굴하고 3D로 측량한 모습인데 이쪽이 바깥쪽이고 안쪽입니다. 아까 본 트렌치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성벽 바깥쪽에 두 줄로 된 그런 성벽 한 줄, 두 줄 있고 신라 보축한 성이 있고 그 석성 구간 안쪽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목주훈이 나옵니다. 기둥을 세웠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성벽 구조를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대 들어와서 무등리 1보루, 2보루를 발굴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석축 성벽 앞에 기둥구멍이 있고 안쪽에 또 있습니다. 호로고루나 당포성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로 쌓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이전에 이제 아차산을 발굴할 때 사실 저희가 이런 구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도 밖에서만 보면 아차산 4보루는 좀 다른데 밖에서만 보면 석성처럼 보이지만 발굴해 보면 두 겹이 겹쳐 있고 안쪽에 이렇게 기둥자리들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홍련봉 2보루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무너진 성벽이 있는 자리고 이쪽이 성 밖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토사를 채워놨는데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부 토를 다지기 위해서 통나무를 얽어서 엮었다는 뜻이죠. 종횡으로. 그래서 종장목, 횡장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서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버틸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 영정주입니다. 그래서 아차산에 있는 성벽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애초에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좀 깎아내서 기초면을 다지고 바깥쪽에는
해자를 파고요. 그리고 이 경사면에 성벽을 쌓아서 이 폭이 1m가 안 되는 두 겹을 해도 1m 내외입니다. 성벽 겹 폭이. 이걸로는 이 안에 있는 토사를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하중이 견뎌지지 않으니까 이쪽에 기둥을 파고 성 안쪽으로도 언덕에도 기둥을 세우고 바깥쪽에도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가 종장목, 행장목을 얽어서 엮고 그러고 이 바깥쪽에는 판자를 댑니다. 또 여기는 판자를 대고 흙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석성이 없어도 밖에 돌이 없어도 이 영정주라고 하는 이 수직 기둥들 하고 이 영정주 사이에 행장목, 종장목으로 엮고 판자를 대고 흙을 다졌기 때문에 돌을 쌓지 않아도 그 자체가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오래 못 가겠죠. 바깥쪽 목판이 삭거나 기둥이 썩거나 하고 또는 화공에 약하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면석을 붙이게 됩니다. 기둥을 낀 한 줄, 그리고 바깥쪽에 이 기둥이 안 보이게 막은 한 줄, 두 줄이 있는 겁니다. 호로고로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규모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서 이 기둥들이 왜 성벽 안쪽에 기둥홈이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축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당포성입니다. 당포성도 호로고로랑 유사한데 이 바깥쪽 면석이 있고 2차선이 있고 뭐 여기 다짐토들이 있고 한데 안에는 흙으로 채워놨습니다. 성 내부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한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여기 이제 원래 구석규적이 나오는 고토양층, 그러니까 충적세에 만들어진 단단한 점토층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판축을 해서 기초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안쪽 성벽을 쌓는데 여기에 그 기둥홈을 세워 놓고 기둥을 세워서 판축을 해서 엮은 다음에 이 안쪽에 아까 보신 영정주 기둥들이 막 서 있는 거죠. 등간격으로. 그래서 그걸 엮어서 흙을 채우고 돌을 쌓아간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러고 보강토를 덮어서 밑부분은 이게 밖으로 밀려 내려오지 않으려면 여기를 다져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 성벽이 형성이 돼 있었고 나중에 신라가 쌓은 성벽이 여기 덮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로고르나 당포성이나 다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벽 구조를 아차산을 발굴하면서 그 일단을 확인했다면 호로고루 발굴을 해서 확인을 완벽하게 시켜준 거고 이렇게 해서 찾아놓고 보니까 남한에만 그런 작은 규모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 발굴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대성산성입니다. 아까 그 대성산성에 이렇게 복원해 놓은 성벽들을 보면은 뭐 기둥홈이 있고 이럴 상상이 안 되지만 이들이 북한 사람들이 예전에 발굴하고 조사해 놓은 사진을 보면 바깥쪽 성벽 있고 안쪽 좀 들어가서 안쪽 성벽에 기둥홈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성산성 둘레 7km입니다. 그런 대성에도 이런 구조가 남아있는 걸 확인한 거죠. 이렇게 기둥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려놓은 도면인데 왜 이렇게 쌓았는지를 몰랐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 아차산이나 호로고루 발굴을 통해서 그거 아니고 이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된 게 안쪽 성벽을 쌓았는데 안쪽 성벽은 쌓을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 등간격을 기둥을 세우고 돌을 쌓았고 그 바깥쪽에 한 겹을 더 쌓아서 이렇게 기둥이 안 보이게 막았던 거죠. 안쪽 성벽, 바깥 성벽. 큰 성에도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이건 평양성입니다. 평양성도 밑에 건 대성산성 주변인데요. 여기도 이 폭이 10m가 넘는 이 폭을 다 돌로 채운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국내성 시기에도 이런 게 있지만 평양성기로 오면 굉장히 영리한 토목 공법을 쓴 거죠. 이걸 다 돌로 채우지 않고도 그런 공법으로 바깥쪽을 튼튼하게 하고 안에다 흙을 채웠다. 평양성도, 평양시가지 보통문 아래쪽, 보통문 아래쪽에 외성 쪽도 내려오면은 같은 구조입니다. 이거 2010년대에 발굴한 북한의 자료들인데 큰 성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국내성 발굴한 최근에 2000년대 중반에 국내성 발굴한 자료를 봤더니 국내성도 역시 이런 구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논문을 쓰면 아니다. 남한에서나 그렇다. 그 안에 있는 이 흙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는 그 이전에 한나라 때 쌓은 토성이다.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 외에 이제 시설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 뭐 이런 데 건물지, 저수시설 조금씩 나오는데 호로고루에 이제 저장고라고 저는 보는데 저수시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방 5m 정도 땅을 파고 돌로 벽을 세우고 안에
통나무를 깔아서 바닥을 했는데, 그리고 기둥이 하나 더 있는 이유는 지붕을 덮어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걸 저장고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동물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 뭐 돼지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뭐 이때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여름에 그러한 고기 이런 걸 보관하는 방법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장고 역할을 했던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저런 거와 유사한 게 청원의 남성골 산성도 이렇게 파고 발굴할 때는 이렇게 흙으로 된 거였지만 흙을 파내고 이 안쪽에 발굴하니까 판재를 대서 목재로 네 벽을 세우고 바닥에도 판재를 해왔던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모퉁이마다 기둥 세웠던 자국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중간에도 있고요. 요건 아차산의 홍련봉 보루인데 역시 흙을 파내고 그 안쪽에 돌로 곽을 짜고 여기 저장한 것입니다. 바닥에 나무 껍질을 깔았습니다. 아차산에는.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고고요. 요거와 유사한 시설들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이런 저장고 저수시설, 이게 성에선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주둔하는 병사들의 건물지가 있는데, 호로고루나 이 임징할 때 완벽한 구조가 발굴이 된 게 없어서, 그냥 그 효과상 제가 부분적인 거 말고 아차산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건물지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건물지고, 한쪽에 온돌이 달려 있고요. 여기가 아궁입니다. 여기서 불을 떼면은 일로 들어가서 바깥쪽 연통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모든 건물지가 이렇게 정방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온돌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온돌이 붙어 있고요. 여기도 온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온돌이 있습니다. 홍련봉에서는 특이하게 요 온돌과 담장 사이에 방앗간도 발굴이 됩니다. 방앗간이 설치되어 있고, 뭐 단야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 온돌도 벽체를 쌓은, 여기 보면은 홍련봉에는 점토가 발려진 채로 벽체가 그냥 나왔는데,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둥을 세웁니다. 아까 성벽 쌓듯이 기둥을 세우고 점토하고 막 잡석을 섞어서 벽을 만들고 밖을 흙으로 미장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돌로 안 쌓고 우리 어릴 때 초가집 보면은 여기에 그 수수대를 엮어서 막 이렇게 흙벽을 바르는데 뭐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이 일대에도 이런 건물이 같이 활용이 됐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수시설입니다. 아까 거를 제가 목곽고라고 하는 저장고라고 하는 이유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방수 처리를 엄청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아차산의 경우는 방수층 두께가 1m에 가깝습니다. 뻘흙을 1m를 다져서 채워야 물이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모나게 파고 그 안에 통나무나 각재를 세워서 벽을 만들고 그 사이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뻘흙을 채워서 물이 새지 않게 하죠. 그 외에 이제 뭐 집수 시설이나 배수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시설들이 부분 확인이 됩니다. 이쪽에서 지금 무등리 이보루에서는 철기를 만들던 단야 시설, 단야로가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아차산에도 단야로, 그리고 이제 뭐 방앗간, 그리고 토기 굽던 시설들 이런 게 발굴이 되는데, 연천군 일대 유적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런 부속 시설들이 확인된 건 없고, 단야로가 최근에 확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 자료를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은 그 연천에 신담리 고분 2기가 있고 이제 강내리 고분에 9기가 있는데, 강내리 고분은 이쪽 아래가 강입니다.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방향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사면에 고분이 3개씩 3줄이 있습니다. 아까 국내성에서 보신 것처럼 고분이 줄을 맞춰서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고분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 있습니다. 연도가 있는, 그러니까 널길이 있는 석실분입니다. 이런 곳은 이미 이제 고구려 중기 이후에 이런 석실분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부부 합장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매장을 하고, 원래 뚜껑이 없어졌지만 이 연도를 통해서 널길을 따라서 한 분을 매장하고 또 한 분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 벽은 돌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돌로 이렇게 쌓지만 여기는 돌이 막 채워져 있는 이유는 나중에 막은 겁니다. 폐쇄한 겁니다. 문을 달고, 그래야 또 나중에 열고 또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또 독을 당하니까 폐쇄석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한 고분의 연도부입니다. 이쪽이 석실부고 이쪽이 연도부인데 연도벽입니다. 들어가는데 이맛돌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마대로 막았지만 여기는 이제 문을 달고
할석으로 이렇게 채워서 막았던 그런 구조입니다. 신담리 고분인데요. 신담리 2개 고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조가 잘 남아 있었는데 규모가 큽니다. 봉토가 있고 안에 석실이 들어있고 연도입니다. 연도가 있고 연도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할석들을 회로 발라서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미장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이 구조나 이런 건 다 고구려께 분명하지만 불행히도 고구려 유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그 이후에 신라 사람들이 와서 이 널길을 이쪽을 다시 파내고 널길로 들어가서 고구려 시신을 치우고 자기네가 여기에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신라 유물이 좀 남아있고요. 이 연도, 널길도 발굴해보면 고구려 때 판 널길이 밑에 있고 그 이후에 신라가 다시 정리한 널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고구려 유물은 뭐 그렇게 좋은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분이 남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연천 신담리 1호분입니다.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은 방형에 가까운 성이고, 춘천의 천전리 고분이라고 하는 것도 봉토가 방형입니다. 대체로 방형이고 천장은 뭐 고구려식으로 이렇게 모주림 천장이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이건 연천 신담리 보신 거고, 이거는 이제 용인 보정리. 여기가 널길이고 여기가 석실인데 석실 지붕을 덮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모주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돌을 얹어서 모를 줄여서 천장을 막는. 그리고 천전리 고분은 이렇게 회를 바른 관대입니다.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도 이거는 남한에 있는 백제나 신라 고분과는 다른 계통이고 고구려 고분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인데요. 관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관이 있을 경우는 관못, 관을 조립하던, 그리고 관고리 이런 게 나오고요. 은팔찌, 금박구슬, 유리옥, 반지, 은반지, 청동반지도 있습니다. 반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밖에 이런 항아리, 토기가 한두 점 나오는데, 용인 보정리, 화성, 청계리 뭐 이런 곳에서 이런 고구려 토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고구려 고분이라는데 이론이 없죠. 이 유물이 없이 구조만 있으면 그 고구려 고분 구조를 백제 사람들이 뭐 빌려온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명확한 고구려 유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이걸 고구려 고분으로 보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편년을 해보면 대체로 이건 중국의 고분들에서 나오는 토기들이고요. 아차산 거고 몽촌토성 겁니다. 연천 강내리 고분 출토 유물이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합니다. 충주 두정리 450년 전후. 그리고 이제 용인 보정리, 화성 청계리 이런 것들은 500년에 가까운 시기. 이렇게 이제 형식 구분을 하고 편년을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또 이제 무덤은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지만 구조가 유행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이른 시기의 고구려 고분은 이렇게 장방형이긴 한데 좀 아주 더 날씬한 세장한 형태가 있고 조금 덜 세장한 형태가 있고 네모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남한의 고구려 고분은 다 장방형인데, 길이, 묘실의 길이와 폭, 장축비라는 걸, 그러니까 장축비는 뭐냐면 긴 변과 짧은 변의 비율인데, 긴 변이 짧은 변의 2배가 되면은 짧은 변이 1m고 긴 변이 2m, 2.0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긴 고분이 되겠죠. 그런 고분, 이쪽에는 이제 네모에 가까운 장방형들이고 여기 세장방형 고분인데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출토된 유적별로 강내리 고분이 여기에 속해 있죠. 이런 시기 고분이 훨씬 더 날씬한 고분이다. 더 세장한 고분이고, 그 이후 시기 거는 조금 더 방형에 가까운 고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 부장하는 양상을 보니까 그런 세장 방형, 아주 날씬한 고분들은 바닥에는 뭘 처리 안 하고 관대도 없고 장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대가 없이 관을 바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장구라고 하는 건 아까 본 그 관못이나 관골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장방형 고분은 뭐 다른 종류도 있지만은 바닥에다 불다짐을 하고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거기다 바로 관을 놓는 겁니다. 관대 없이 시신을 관에 넣은 채로 갖다가 안치를 하고 매장한 고분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강내리 고분군이 그렇습니다. 충주 고분군하고 가장 이른 시기 고분 형태고요.
장방형 고분을 보니까 바닥을 다지지 않고 관대가 있습니다. 관대가 있다는 거는 관대라고 하니까 관을 올리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시대라고도 그러는데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니까 이런 경우는 장구가 없습니다. 관못이나 관고리가 없다는 뜻이죠. 곧 관 없이 시신을 바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탈관한 상태죠. 장법의 변화도 있고 형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춘천, 황천, 호천, 홍천, 화성 이런 데 주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나머지 줄을 이루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법에도 변화가 있죠. 탈관 안 하고 넣는 이런 그 이전 시기는 탈관 안 하고 넣고 관체로 넣고 늦은 시기에는 탈관하고 넣고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포를 보니까 이제 세 장방형 세로로 된 거 강내리 이쪽에 방동리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려와 보면 이쪽에는 없습니다. 없고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들은 450년을 전후한 이런 시기에 아직 이쪽이 백제가 있을 때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로 해서 신라 쪽으로 교통하는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무덤이고 나머지 이 무덤들은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하고 이 일대를 영역화하는 과정에서 내려온 5세기 후반대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분에서 많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여기 춘천 중도나 이런 거는 최근에 발굴된 거고요. 연천에도 보고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연천 성공리에 예전에 수습된 게 하나 있고요. 고구려 귀걸이들이 서울 능동 이건 일제 때 수습이 된 거고요. 5세기, 6세기 전반까지의 고구려 귀걸이들이 남한에 이렇게 많습니다. 발굴된 것도 있고 수습된 것도 있고 그 중에 서울 능동에서 출토된 이 귀걸이는 고구려 귀걸이 중에 가장 화려한 귀걸이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남한에 와 있던 고구려 사람들이 단순한 군인들만은 아니었다. 이런 귀걸이를 장착할 만한 수준이 있는 인물이 남한 지역에 와 있었다. 뭐를 의미하는가? 영역화를 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게 제일 많이 나온 유물은 기와죠. 호로고루는 기와 폐기장도 나옵니다. 기와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헐어내고 또 올려야 되잖아요. 주발을 해야, 번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온 기와를 버린 것인데 여기 오늘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만 그 중에 기와 하나에 문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와 몇 장, 작은 기와 몇 장 얼마를 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어디로 옮겼다. 이렇게 기와에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식자 계층이 관리할 수 있었고 또 단순한 기와뿐 아니라 막새 기와를 사용한 건물들이 여기에 있었다. 막새 기와를 쓰는 거는 고구려 기록에 따르면은 막새 기와는 관청, 궁궐, 사찰 등 공공 건물에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었을 거다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 일반 기와들의 모습인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녹금문이나 격자문인데 아차산에서 발굴된 거나 호로고루에서 발굴된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한 계통들이고요. 그 이제 특수기와들인데 이제 아차산에서 나오는 막새기와 와당이고 호로고루에 나오는 막새기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착고라고 해서 용마루 밑에 붙이는 특수기와 보통 건물들에 이런 특수기와를 쓰지 않습니다. 흙으로 대충 막아버리는데 이런 착고를 쓴다는 것은 이 건물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었다. 호로고루에 있는 건물이. 두 번째, 치미가 나옵니다. 치미. 치미는 더 상징성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 안악궁성, 대성산 아래에 평양인 안악궁성인데 이 건물의 용마루에 있는 게 이 치미입니다. 이 치미 기와의 파편들이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유일합니다. 남한 지역에서. 이런 점으로 보면 아까 상고라는 북도 있었고 착고든 특수기와도 쓰고 와당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치미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호로고루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격식을 갖춘 건물이 기와 건물이 있었고 북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뭐 북이 단순한 그 악기용이라기보다는 군례, 의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례를 하려면 사령관 정도 있는 데가 돼야 되니까 아마도 이 한반도 중남부 전선에 사령부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 소설을 쓴다면 뭐 그렇게 소설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유물이 나온다. 특히 상고라는 토제북은요 유래가 없습니다. 고구려뿐 아니라 흙으로 토기로 북을 만들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나왔고 이게 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쪽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끈을 꿰도록 구멍이 다 있죠. 이렇게 엮도록. 그것인데다가 글씨까지 나왔어요. 이 상고라는 거는 조선시대 악학괴범을 보면 상고라는 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드럼통처럼 생긴 가운데가 둥그런 양쪽에 쓰는 그런 북인데 벽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토기겠죠. 근데 호로고로 토기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못해서 아차산 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아차산의 용마산 보루에 출토된 토기인데 뭐 같습니다 다. 섞어 놓으면 못 찾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같은 시기 거라서.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납작한 바닥에 뭐 시루도 있고 사발도 있고 뭐 항아리도 있고. 근데 이 남한에 있는 고구려 토기도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5세기 대 게 있고 6세기 이후 게 있는데 이런 건 되게 6세기 대 거고요. 뭐 고구려 토기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고구려 토기를 신라 백제 가야 토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옹기를 보면 전라도 옹기, 함경도 옹기, 경상도 옹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항아리가 둘 다 둥근 바닥입니다. 밑에 있는 항아리들은 8, 90cm 높이가 되는 우리 가슴 높이까지 오는 큰 항아리들이고 위에 거는 작은 우리 머리 크기 항아리인데 둘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고구려 거랑은 신라 백제 거랑은 바닥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이 백제와 신라 항아리들은 몸통의 모양이 다르고 아가리 모양이 좀 다르고 지역색이라고 본다면 고구려는 완전히 다른 토기죠. 그런데 이 토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장독 때 쓰는 옹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옹기가 고구려의 바로 직접적인 후예인 거죠. 고구려 토기가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고려 도기로 이어지고 조선 도기가 됐다가 오늘날 옹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옹기 사진 하나 넣을 건데 깜빡했는데요. 너무 완전히 똑같고 제작 기법도 같습니다. 결국은 기능적으로 유리하니까. 뭐 여러 유리한 면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동일한 면적에도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죠. 훨씬 많은 양을 쓸 수가 있고 이런 데 세우기도 좋고 뭐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박사 논문이 고구려 토기인데 그 얘기만 하자면 또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한에서 발굴되는 고구려 토기 기종입니다. 이 대부분의 기종이 호로고루나 무등리보루나 다 나옵니다. 24개 정도의 그릇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댁에 가서 찬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릇 종류가 몇 개나 될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1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릇 종류로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식생활을 즐겼다. 이 사람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특히 뭐 사진은 안 넣었습니다만 이렇게 오절판 호프집에 가서 나오는 마른 안주 접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거대한 저장 용기와 뭐 조리 용기 다 배식기 그다음에 상징기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토기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특수한 유물로 아까 상고, 북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루가 호로골에서 나왔고, 추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토제 인물 장식도, 고구려 관모 모양을 한 장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내리 고분군에서는 금박 구슬과 유리 구슬, 그리고 은발찌, 요건 반지인데 여기 눈금을 새겨서 장식을 했고요. 고구려 반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요 끝에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편 게 있습니다. 요즘 반지로 끼워도 손색이 없습니다. 고구려 내지에서 중앙에서 나오는 건 여기에 보석을 박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요즘 끼워도 아무튼 이런 이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고요. 무기류는 이제 뭐 창, 칼, 뭐 화살촉 주를 이루고요. 도끼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임진강 일대에서 마구가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아차산에서는 마구도 있습니다. 당연히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마구들이 나오고요. 특이한 유물로 왼쪽에 있는 유물은 이게 지금 요게 45cm니까요. 이게 한 1.5m가 넘습니다. 거의 2m 되는 크기인데 이건 홍련봉 이보루에서 나온 건데 아까 저장고 바닥에서 나왔는데
깃발을 저기다 게시할 수. 깃대입니다. 깃대 끝에 있던 여기 이제 나무로 박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를 이 고리에 달게 되어 있는데 그 고리 밑에 여기 보시면 철수에를 고리를 또 묶어놔 가지고 기가 흔들려서 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무등리 이보루에서 나온 겁니다. 망태형 철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뭐 이것을 이제 그 사행상 철기 뭐 이렇게도 보는데 벽화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만 맨 앞에 아까 보신 걸 보면은 그 개마 무장을 한 말들이 달리는 걸 보면 뒤에 꼬리 뒤로 이렇게 장식 깃발들이 막 날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사행상철기, 뱀처럼 꾸불꾸불해서 사행상철기라고 하는데 그거 끝에 장식일 수 있습니다. 이 망태처럼 생긴 것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여기에다가 이제 자루를 끼워서 여기에 그 유기물을 넣어서 불을 피우던 등불, 그러니까 그 야전에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처음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고구려족에 처음 나오는 유물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남한 지역 조사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그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족을 규모 있는 유적을 제대로 발굴하면 도대체 뭐가 나올 것인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대로 조사가 안 되니까 남한의 변방 지역에 있는 유적들도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록이나 벽화에만 있는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도성 지역에서는 그걸 왜 발굴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죠. 그리고 무등리 이보루에서는 탄화된 쌀과 조가 나오는데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궁이에서 뭐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쌓여 있다가 언덕에 흘러지는. 그래서 이 타나미가 나온다는 거는 당시에 군인들이 쌀과 조를 먹었다. 전방에서도. 쌀과 조를 주식으로 사용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근데 이게 탄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철수를 했다면은 그 군량미를 가지고 왔을 텐데 다 태웠단 말씀이죠. 공격을 받아 탔다기보다는 스스로 태워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위 청야 전술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러면 667년 그 무렵 어느 시점에 무등리 이보루에 있던 병사들이 군량미를 가지고 철수하기도 어려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군량미를 태우고 적한테 유리하게 안 하려면 태워야 되잖아요. 그게 청해하잖아요. 무등리 이보루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무등리 이보루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절제 찰갑이 한 벌이 나왔습니다. 하의는 없지만 상갑 하나가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알차산에서 이런 투구나 이런 그 파편들이 나오지만 무등리에서는 완전한 한 벌이 나와서 복원이 되는데 이것도 출토된 위치가 문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입고 쓰러져 있던 형상이 아니고 문 앞에 걸어놨던 게 쓰러졌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타나미가 대량으로 나오는 거랑 연결해 보면 667년이든 668년이든 어느 시점에 신라가 공격을 해올 때 불의의 기습을 당해서 군량미도 챙겨갈 수가 없고 갑옷을 꺼내 입을 수도 없고 갑옷을 늘 입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거 갑옷을 늘 입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 고대 전투에서 말 갑옷이나 사람 갑옷은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영화에서는 입고 가는 거고요. 술에 싣고 가가지고 전투하기 전에 입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 앞에 막사 앞에다가 걸어놨던 장수의 갑옷도 버리고 군량미를 불태우고 갈 정도의 상황이 임진강변에 있었던 거 아닌가. 여기 2010년인가 9년에 조사했을 때인데 11년이네요. 그래서 요때 마침 KBS 팀이 취재를 나와서 예전에 알던 분들이라 뭐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제 소설을 좀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뭐 그 소설을 쓰면 그렇다 그랬더니 기웃기웃해서 그냥 역사 스페셜 한 편 만드시라고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그랬더니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임진강 연천 철갑옷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사 스페셜이 요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상황, 물론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걸 논문으로 쓸 수는 없으나 충분히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호로고로 뭐 훨씬 더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임진강변에 있는 이 호로고루, 은대리, 당포성 같은 3대 평지성은 그 규모나 형태 자체도 특이하고 입지도 특이하지만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교통로의 핵심 지역에 있어서 고대나 지금이나 중요한 군사 요지로 연천이 활용됐다.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군인들만 와 있던 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던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행정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곧 군현이 있었다면은 그 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신라 때 여기 연천을 공목달현이라고 하고 고구려 때는 지금 정확히 여기를 비정하지는 않습니다. 연천을 비정하지는 않아요. 파주 쪽으로 보지만 아무튼 그랬을 수 있다. 그리고 무등리 이보로에는 뭐 이런 곡물, 그 재련로 이런 것이 나오니까 군수기지가 아닌가 이런 추정도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연구 성과로 확인하기는 아직 쉽지 않아서 물음표를 써놨고요. 그리고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고구려 전체의 유적 분포도와 남한과 이렇게 왔다 갔다 보여드린 이유는 좁게는 임진강 유역이지만 크게 보면은 고구려 전체의 관방입니다. 지방 관방 체계고. 그래서 고구려뿐 아니라 삼국시대의 관방 체계. 아까 신라성의 배치를 보시면 또 다른 요소들이 있으니까 삼국시대 관방 체계를 운영 방식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알지 못한 뭐 고구려 찰갑이나 또 아까 그 망태형 철기나 또 상고라는 북이나 새로운 유물들이 이 임진강 유역에서 연천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가 돼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임진강 유역의 영유 시기. 근데 임진강 유역 영유 시기라고 좁게 말하면 이렇지만 넓게 보면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연천의 3대 성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시설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호로고루 내부인데요. 성벽과 내부가 정리는 돼 있으나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목 저장고 또는 이제 뭐 저수 시설이고요. 이 일대의 건물지가 전혀 조사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이 절반 이상을 3분의 2 가량을 고려 시대의 건물지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지를 드러내고 밑에를 조사하면 고구려 시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죠. 고려 때 이미 정비가 됐으면 없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고려 시대 유적이 여기를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뭐 작지만 전시관 하나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왜 광개토대왕 능비인가 하겠지만은 이 능비는 2002년도에 제가 북한에 가서 남포항에서 싣고 온 2002년 11월, 10월 8월, 그슬 말로는 8, 9, 10월 중에 제작했다고 하는데 2000년대에 유적 모형을 만드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는 또 특이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물 모양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8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부터 코엑스 전시를 했고 처음으로 이런 북한 유물 전시였고 그때 전시가 됐고요. 2005년엔 제가 저걸 가지고 베를린에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탔습니다. 베를린에 가서 길이가 6.76m에 폭이 3m에 무게가 8톤이니까 웬만한 차로 못 실죠. 그 유럽의 길들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베를린의 동아시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더렘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좁아 저걸로 가느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왜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설명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무려 그때 전시에 5억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가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라 겁 없이 8톤짜리 콘크리트를 실물 유물도 아닌데 이거 북한에서 만들어 왔으니까 독일 가야 돼. 이거 안 가면 나 전시 안 할 거야. 이렇게 우겨가지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저걸 가져왔는데 그 뒤에 그 민화엽에 쭉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민화엽이 더 이상 보관할 여력이 없어 창고값도 없고 하니까 연천군에 기증을 해서 있고요. 그때 가져온 고분벽화 모형은 지금 서울의 한성백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의미가 있는 유물입니다. 저는 저번 9월 달에 와서 여기 부모, 가족이, 일가족, 어린애와 같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뭐 보고 뭐 이런저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뭐 실제 크기냐 아니냐 그래서 실제 크기고 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내가 가져왔다고 했더니 또 다른 북한에서 만든 거라는 그것도 벌써 20년이 넘은 유물이라는데 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뭐 당포성도 정비가 되어 있고 은대리성도 같은 구조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지금 뭐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이 소규모로 아주 소략하게 하나 있고요. 제일 그래도 규모 있게 정비된 건 아차산 고구려 유적이죠. 두 개 보루는 성벽 원래 높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등산객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평일날에도 여긴 1000명 넘게 다니는 길입니다, 원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아차산에 홍련봉 1보루, 2보루인데 이거 발굴을 끝내고 이렇게 도움을 씌울 계획이 지금 건축 기본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올해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안에 이렇게 이 모양이 바뀌었지만 초기 설계 단계고 바뀌었지만 이렇게 도움을 씌워서 안에 들어가면 발굴된 상황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 지역의 고구려 루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하나 더 구축이 되는 거죠. 연천에 제가 알기로는 호로고루 앞에 박물관을 지금 짓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연천, 아차산, 그리고 충주 이렇게 이어지는 고구려 답사 루트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2004년도에 평양 외곽에 있는 동명왕릉에 갔던 사진인데요. 사실 연천이 우리 뭐 국민들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DMZ 북한하고 붙어 있다는 사실 망각하고 살죠,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평양으로 가는 바로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역사문화교류협회,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평양 고구려 유적 답사 때 뭐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평양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굉장히 정비를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무슨 금강산 갈 때 도로를 막고 뭐 군인들이 지키고 이런 관광할 때 그런 통제가 있는데 평양에 있는 고구려 지역은 통제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워낙 개발이 잘 돼 있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지역들이니까 길만 열리면 답사를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빨리 남한 고구려 지역 답사에 참여하시고 만주 고구려 지역 답사를 갔다 오시면 평양 고구려 지역 답사의 1순위, 0순위로 저희가 리스트에 올려놓고 다음에 모시고 가겠다. 이런 선전을 좀 하려고 나눴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이고요. 서해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천에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성이 있는데 이 서울에서 양주를 통과해서 연천을 해서 호로화를 건너면 바로 이쪽으로 장단을 거쳐서 개성 지역으로 올라가면 황해도 신원이 됩니다. 그 루트에 지금도 우리가 다니는 그 길에 고구려 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산성은 고구려 후기에 별도인 한성,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했을 때는 여기를 한성으로 쓰고 남평양이라고 했지만 그게 나중에 양주를 거쳐서 여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황해도 신원이 되는데 그 유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유적이 있고 휴류성, 황주성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평양에다. 자유로에서 평양까지 160km라고 써 있던데 뭐 여기서도 좀 돌아가지만 이게 주요 루트입니다. 만약에 일로 다니려면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이쪽으로 다니려면 초지리 쪽에 배를 타야 되죠. 한강하고를. 근데 여기는 바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던 길이고 그래서 이 서북 쪽으로는 평양 가는 길, 개성, 장단, 개성, 그 다음에 신원, 재령해서 평양 가는 길. 이쪽으로는 원산 지역으로 나가는 길. 뭐 이런 루트가 연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천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는 남과 북을 잇는 길, 고구려의 길, 뭐 이런 주제로 이 고구려 성곽을 따라서 답사하는 루트를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최근에 뭐 남북 관계가 큰 냉탕,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가 됐든지 그게 5년 후든 10년 후든 바로 내년이든 남북의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또 교류가 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어차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북한에 있는 뭐 벽화 고분을 비롯한 이런 유적들이 훼손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게 단지 언제가 될지 모를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가 같이 발굴을 해야 되고, 뭐 북한만의 유산도 아니고 또 고분벽화는 세계 문화유산인데, 인류의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고 보존하고 알리는데 힘을 좀 써야 되겠다. 남한에서. 그래서 연천군이 그런 남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